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지금의 거리 두기 조치가 3주간 더 연장됩니다.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 고령층 중심으로 1,300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마칠 계획이어서 이때까지는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대로라면 7월 초에 완화 조정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네 번째 백신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두 정상의 공동 성명에는 종전선언 등이 담긴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 확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이른바 빅3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잠시 뒤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인데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 등이 변수입니다. 유통업계 홈플러스가 지점 매각과 폐점을 진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폐점이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불가피한 경영 조치라며 해고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데 현장을 취재한 PD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 후에는 두 정상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합의문인데 핵없는 한반도 실현과 연내 종전선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이 핵심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존중의 명시는 미국이 북미를 넘어 남북 간 합의 사항까지 인정하면서 한층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선택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바이든표 대북 정책에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 계승을 강조했던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하고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으로도 이어집니다.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토대 이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수건 사업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차 개정에 이어 이번 완전 해제까지 이를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고 우주 발사체 연구 개발에도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두 정상은 또 원전 산업과 관련한 기술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력, 미국의 원천 설계 기술로 해외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되는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YTN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협력이 논의된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각 20일 미국 백악관 브리핑. 한국 같은 선진 경제권에서 오는 백신 요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답변을 통해 우리는 정상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방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함께 협력할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백신 협력 문제가 논의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of course, tomorrow, but they also will discuss climate. They will also discuss economic partnership. They will also discuss China, and those will all be a part of this bilateral conversation and meeting tomorrow.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이 그의 의제, 즉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쿼드에는 이미 4개 회원국이 존재한다고 말해 참여 압박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백신과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합의 내용과 기자회견의 발언 수위가 지난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이라고 과시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미동맹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등 6개 항이 담겼는데 북한이 꺼려온 CVID, 즉 북한 비핵화 목표가 이번 공동성명에선 검증과 불가역을 빼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이는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과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아사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조정관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북미 합의 계승을 언급한 점은 이런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한미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나 대화 재개 의지가 표명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그 북미 회담을 재개하는 선행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까지 과연 합의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가동을 원하는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어느 선에서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2017년 공동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원론적 선에서 절충했습니다. 또 미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과 동맹국의 영내 역할에 대한 절충도 만만치 않은 대목입니다. 중국이 어떤 세계 질서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이 공고히 대응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공동선언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중 전선을 염두에 두고 미 정부가 기대하는 한미일 삼각 공조와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과 에너지 안보 등에 국한했던 종전의 협력 범위를 이번엔 얼마나 확대할지가 변수입니다. 미중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한미 정상이 내놓을 협력의 틀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을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문 대통령이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링턴 국민묘지에 먼저 갔고, 그 다음에 하원 지도부와 이제 간담회도 갔고, 아마 이 다음 순서는 좀 더 있어야겠습니다만 카밀라 부통령을 만나고 또 이제 정상회담에 들어가고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전체적인 이제 일정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나하나 행보가 다 상징성을 갖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는데 이번에는 무명용사묘에 참배를 했다라는 거. 예. 거기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도 있고요. 그 의미는 한미가 혈맹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는 루즈벨트 전 대통령 기념관도 다녀왔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에 대공황을 이겨내는 이른바 뉴딜을 했던 대통령이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집무실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상화를 놓을 만큼 또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고 또 우리도 뉴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의 뭐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 대통령이 전반적인 그 전체 정책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특히 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좀 관심이 가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하원 의안부 결의안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2007년에 예. 본인이 그런 결의안을 또 했었고, 아베 총리를 만나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제 그런 표현들도 있었고, 또 한국계 그 하원 의원 이번 선출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같이 자리를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동맹의 이 중요성, 또 동맹이 얼마나 잘 유지돼야 되는 여러 가지 필요성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또 마침 한국 정쟁에 대한 이제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이게 발의가 되니까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예, 그 한반도 평화 법안이다라는 타이틀인데요. 핵심 예. 내용은 그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얘기를 했고,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도 있고, 또 현재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 금지가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4명이서 발의를 했는데요. 뭐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좀 돌려보자고 하는 그런 그 입장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2019년 2월에 종전 선언에 관한 발의가 한 번 있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총 52명의 그런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그랬죠. 결국 예. 소위원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의원 4명만 일단 그 동의를 한 거고, 전체적으로 미 의회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뭔가 회담에 나와서 진전이 되면 예. 이 뭔가 법안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뭐 아까 잠깐 기자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거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북 관련 현안들을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뭐 오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는데요. 네. 대북 관련 현안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갖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주로 백신 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기술 관련돼서 우리 기업의 투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같이 얘기됐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제 한반도 문제가 핵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두 가지 싱가포르 합의와 또 4.27 그 판문점 선언이 아마 공동 성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지금 예.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한미가 뭐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또 일종의 행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에 이제 내용들이 공동 성명이 나오고, 또 더불어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입장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전에 한 3, 4주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가졌던 그런 태도와는 굉장히 다른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 안에 싱가포르 선언을 미국이 계속 개성해 나갈 거다라든가, 판문점 선언을 상당히 존중하고 중요한 걸로 여긴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공동 기자회견 그 선언문 안에 들어갔으면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소식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미리 이렇게 소식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뭐 이 정도 나왔으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하. 왜냐하면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회담 전에 다 준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주 그 좀 첨예하게 의견이 좀 논의가 될 부분들 한두 개만 남겨놓고 거의 뭐 90% 이상 사전에 써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싱가포르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커트 캠벨, 그 NSC의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 사실은 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경험도 많고 중국 문제와 또 이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문제를 다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싱가포르 합의와 또 다른 합의를 준해서 시작을 하겠다 해서 싱가포르 합의를 사실상 좀 인정하는 그런 네. 발언들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공동 성명에까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이 거기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고요. 예. 다만 판문점 선언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늘 갑자기 이제 전해지고 있는 소식인데 판문점 선언은 뭐 잘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규명한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경제 간의 북한 핵 문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남북 간의 관계인데 만약에 이것이 들어간다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 막혀 있는 비핵화 회담을 좀 돌파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한다. 이제 그런 의미들은 있죠. 물론 뭐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도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가장 큰 틀로는 뭐 우리 정부가 기대하기는 이 뭐 판문점 선언을 인정을 해준다면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한다면 남북 간의 합작 사업들 예를 들어서 거기 뭐 경의선이나 그 동해 철도 같은 사업들이 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재 유예나 면제까지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 정부의 기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예.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사업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미국이 인정을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희망을 이제 갖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는 이미 다 돼 있고요. 특히 예. 뭐 도로나 철도 연결 같은 경우에도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상당 부분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예. 우리가 사전 조사까지 됐는데 2차 조사로 2단계로 넘어가면서 사실 북한이 그것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미 한미가 상당 부분 얘기가 돼서 제재 유예나 면제가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마 내일 이 공동 성명이 나오고 이 모든 게 끝나면 더 확인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것들을 한미가 많이 준비를 해서 북한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그 의미는 다시 북한한테 공을 던지는 보내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준비돼 있고 특히 외교가 중심이고 예.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그 영어로 뭐 가장 그 최고의 유연성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미국에서 예, 예. 커트 캠블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상황까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북한으로부터 나와라. 이제 북한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남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할 거라는 큰 틀에서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 안 나왔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일까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미리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길래 그럼 뭔가 좀 상당히 유연하게 나올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대로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판문점 선언까지 들어갈지는 뭐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정도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뒤로 물러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양만은 디테일에 있다 해갖고 실제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따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한국과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협상의 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디테일 중에 하나가 미사일 주권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한 42년 만에 드디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냐, 미국이 양해를 해주겠느냐, 그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사실 저도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 들어서 미사일 이 지침이 2번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2017년에 사거리를 800km로 사실상 조정을 하되 남겨두되 탄두 중량의 제한을 없앴어요. 근데 미사일이라는 건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800km라는 의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뭐 물론 중국의 일부가 포함되긴 합니다만 중국 전체에 대한 것을 사거리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날아갈 수 있어서 실리를 챙기면서 우리가 구태여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군비 경쟁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절묘한 형태의 합의가 개정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예 그걸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의 입장이 둘이 맞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군사 주권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망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INF라고 중거리 핵전력 그 협정을 폐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랑. 그리고 나서 미국이 500에서 5,000km까지의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이 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배치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 일본 같이 배치 대상인 국가가 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동맹국들이 스스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그것을 나중에 동맹 차원에서 연동해서 쓰면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된다라는 그런 셈법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중국이 반발을 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뭐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내일 새벽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우리의 이제 관심은 백신에 많이 쏠려 있고 미국의 관심은 뭐 자동차 배터리라든가 첨단 기술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을 갖다 선점하는 데 이제 관심이 더 쏠려 있고 백신이나 경제 쪽에서 협력 관계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그 두 부분은 뭐 성과가 있어 보일 거고요. 특히 백신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한국한테 일방적으로 백신을 지원한다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이 우리가 이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이 세계 2위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삼성이나 또 SK에서 일부 모더나에서 그런 또 생산을 위탁 생산한다라는 계약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을 일종의 백신 파트너 국가로 해서 여기를 허브로 삼아서 지금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급을 한국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도 백신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아마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고요. 기술 협력 분야는 이미 다 뭐 상당 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이게 굉장히 두 가지가 네.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4가지 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해라. 그것을 6월 달에 검토가 끝나는데요. 예. 그중에 2개가 바로 배터리랑 또 하나는 반도체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가 지난번 회의도 했고 아마 오늘 회의에도 지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공급망을 재편하는데 한국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이거는 우리의 산업 경쟁력 측면 그리고 앞으로 바뀔 기술 표준 측면에서도 적절한 그런 또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규모 투자가 네. 내일 그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한미 간에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줄거리를 좀 잘 엮어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인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대학 교수와 법조인 등 수십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야당의 정권 비판 주요 소재인 공정을 내세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출범을 위해서입니다. 윤 전 총장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축하 강연을 했고 회원은 아니지만 현 정부 비판에 앞장섰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초청받아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시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고 사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지지층까지 모였지만 정작 윤 전 총장은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좀 더 적극적 행보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과 통화는 했지만 만나진 않았다며 별의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윤 전 총장과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DMZ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해온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지사 주변에는 이미 이해찬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 함께 나선 건 당내 경선 관련 잡음을 일단 잠재우고 지지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DMZ 포럼의 공동 주최와 기조 연설을 맡아주신 이해찬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님께도 별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권주자의 이번 행사는 같은 시간에 진행됐습니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1, 2위인 만큼 당분간 두 주자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부인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 곽 의원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곽 의원 부인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 이렇게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조화가 안쪽에 놓여 있죠. 옆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조화도 보입니다. 유족은 이 문 대통령의 조화를 이른바 상석으로 여겨지는 빈소 가장 안쪽에 두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과 곽 의원은 정치권에서 불편한 관계로 꼽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최근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지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곽 의원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에 문 대통령은 재판부에 수사 지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을 제기해 이렇게 각종 소송과 고발 등 법적 공방을 주고받고 있죠. 청와대는 이 같은 관계와는 별개로 부인상을 당한 곽 의원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조화를 보냈다고 설명했는데요. 곽 의원 측도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조화는 이처럼 보내도 안 보내도 늘 화제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에 조화를 보내자 일부 여성단체들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죠. 문 대통령이 공과 논란을 빚었던 고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는 조화를 보내고 고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에는 직접 조문을 다녀가자 보수 언론들이 비판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조화조차 보내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유족 측이 사양한다고 해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빈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자리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쓴소리를 내뱉었던 유 의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봉하마을에 조화를 보냈는데요.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로 조화가 파손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차기 대선을 향한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여당 내 이른바 빅3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오늘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광주에서 한 3박 4일 계셨고 예. 지금은 막 강원도 춘천에서 달려오시는 예.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바쁘신 여정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에서 3박 4일 머무시면서 사실 좀 비도 오고 날이 굳었는데 민주묘지를 또 쓸기도 예. 하고 닦기도 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광주 선언이 나왔습니다. 대개 개헌론이 나오면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라든가 대통령을 몇 년 하느냐 이런 권력과 관련된 것들이 개헌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사회, 경제, 민주주의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정치 분야에서 민주주의는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폭제로 해서 많이 예. 제도화됐죠. 87년 6월 항쟁 이후 제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과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예. 헌법이 그것을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국민의 삶에서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니면 뭐 지금 국민들의 어려움을 빨리 구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경국대전 거치고 갈 게 있냐라고 대응을 했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한 말씀 하신다면요. 바로 그 구휼을 위한 제도화가 헌법에 담기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국민들의 생존권, 안전권, 주거권 같은 것을 헌법에 선언적 규정이라도 넣자. 그래야 그 하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탄탄한 기반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민생이고 구휼이죠. 알겠습니다.
이 광주 선언을 놓고 대권 도전 선언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하기도 하는데 공식 출마 선언은 아직은 아니어서 네. 따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네, 당연히 하게 되면 당연히 선언을 해야 되겠죠. 네. 광주는 그 시점에서 저의 마음을 시민들께 알려드린 것이고요. 또 5.18 41주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과제로서 사회민주적,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네. 지금 막 춘천에서 달려오셨고 강원도를 돌고 오셨는데 이제 내일 아마 충남 일정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다음 날은 또 경기 일정 있으시고 예. 그러면 대권 공식 선언은 요 끝나고서 시작입니까? 이제 아직 절반쯤 가고 있는데요. 네. 17개 시도에 신복지 포럼이라는 이름의 조직이라고 할까요? 예. 네,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끝나야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신복지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앞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셨기 네. 때문에 한번 좀 설명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이러면 성장은 성장인데 소득주도 성장 이거 그냥 이어가겠다고 하신 것 같고 그럼 또 신복지는 뭐가 다른가 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예.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들쭉날쭉하거든요. IT는 4만 불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료, 문화가 2만 불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교육과 복지는 2만 불보다 좀 아래 수준입니다. 환경은 아주 저조하고요. 예. 그래서 3만 불 수준에 걸맞게 교육도 복지도 예. 그런 수준까지 올리자. 이것이 신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왕에 우리가 해왔던 복지들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채우자. 그게 신복지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물론 네. 유승민 의원이 그런 SNS 글을 올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아니 그게 이미 실패로 드러난 거 아니냐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하면서 왜 그걸 다시 들고 나오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유승민 의원이라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2015년에 ILO 예.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그 복지체제 구상을 발표했어요. 예. 이른바 보편적 사회보호. 사람들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사회나 국가가 그걸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것을 유엔도 OECD도 EU도 심지어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예. 한국이 그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걸 수용해서 우리의 복지 체계를 좀 더 체계를 갖추고 빈틈없게 만들자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정치적인 얘기로 네. 넘어와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일 그래도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셨던 게 네.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꺼내셨던 이제 후폭풍이 있었는데 네. 뭐 물론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의 말한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긴 됐는데 아무튼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걸 이제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예. 요컨대 국민들의 공감 그리고 사법적 정의에 대한 예. 저의 생각이 철저하지 못했었다 하는 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다들 옆에서 물어봐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하는 것을 지난 10일이었습니까?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거기에 더 보탤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뵀을 때는 총리직에 계실 때였는데 뭐 총리직 말기였습니다마는 그때 지지율은 40%가 좀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10% 아래로 갔다가 이번에 10%로 다시 올라오신 것 같은데 광주를 계기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데 지지율이 내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리와 집권당 대표의 차이겠죠. 네, 총리는 주로 대국민 행정을 하거나 국회에 나가면 야당을 상대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거나 하는 일이지요. 그것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만족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집권당 대표는 당 내에서 또는 당 밖에 또는 야당과의 관계 또 정치라는 게 워낙에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요.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그 답답함을 채워드리지 못한 그 대가가 지지율 하락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시키는 전략은 이제 다 짜고 계십니까? 전략이라 할 건 없고요. 그 총리 시절 이낙연도 이낙연이고요. 지금도 이낙연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죠. 그리고 사이다 발언을 많이 요구들 하시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있는 것이고요. 저녁이 되면 맥주 한 잔 마실 때도 있는 것이고 하루 종일 사이다만 마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됐으니까 국민들 더 답답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별명이 엄중낙연이라고 돼 있는 거는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요새 GTX도 막 직접 타셔서 지옥철도 한번 겪어보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현장을 도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반응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조금 이제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경선 시기를 연기하느냐 마느냐 갖고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우선은 지도부가 빨리 정리를 해야죠.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냥 그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주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지도부가 정해야죠. 선수들더러 운동 경기 규칙에 대해서 계속 말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도부한테 내 의견은 이런 겁니다라고 전달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전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도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선은 이런 쪽으로 당이 전략을 짜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4.7 재보궐선거는 많은 그 패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패인 분석들이 모두 맞지요.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울화가 많이 쌓여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 총선거나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운이 좋아서 국민들께서 그런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지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립니다만은 2018년 지방선거 바로 전날이든가 전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어요. 그 물결에 이렇게 휩쓸려간 선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 총선거 또한 방역에 대한 외국의 좋은 평가 그리고 이걸 빨리 종식시켜야겠다는 국민들의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의석을 얻었죠.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정부 여당에 대한 그 답답한 마음, 불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불만들 거기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그 불을 댕긴 것이 돼서 폭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가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불리는 위선의 인상 이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상처가 깊습니다. 빨리 청산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말끔하게 회복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좀 더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을 이제 옹회하고 있는 연대와 공생이라는 이제 포럼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쭉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정부 개편, 행정조직의 개편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낯선 이름이죠. 주택 지역 개발. 담당 부서를 갖다 새로 신설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는구나 이제 느끼는 부분인데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겁니까? 우선은 원칙만 말씀드리면 제가 3원칙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들께는 희망을, 1주택자,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장기 거주자들께는 안심을, 그리고 다주택자들께는 책임을 드리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마침 부동산 문제 특위가 가동되고 앞으로 2, 3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그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마당에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 여러 말이 나와서 자꾸 시장에
안 좋은 반응을 주는 것 같아요. 예. 네,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당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고 저도 신중하고 싶습니다. 예. 좀 완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야단치실 겁니까라고 여쭈려고 그랬더니 제가 일단 예. 대답을 미루시겠다고 하시니까. 네, 그건 좀 잘 가려서 해야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보유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묵직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반성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들 마음을 어떻게든 다독이고 또 힘이 되는 뭔가를 갖다 좀 해야겠다 이런 네. 이제 반성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근데 사회 출발자금 3천만 원 지급 제한이 이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은 뭐 주면야 좋지만 뭐 준다고 다 좋아하는 건 또 아니다 그런 네, 얘기도 네.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올해 병장들 월급이 60만 9천 원쯤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 절반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33% 수준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면 더 인상의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병들이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2계좌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내일 준비적금이라 해서 작년까지는 5%의 금리를 얹어주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로 1%포인트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적금 2개를 인센티브를 주어서 일정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월급도 올린다면 제대할 때 3천만 원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청춘기를 국가에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은 뭐 이제 하나의 방편 중에 한 얘기고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예, 이번에 제가 한 달 동안 이른바 자명을 하면서 주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청년들의 말씀을 너무 안 들었구나, 모르면서 아는 척했구나 하는 것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께 제안을 드리자면 우선 꼭 참고 들어라. 청년들의 말씀을 듣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이 왜 들어주지 않느냐, 듣지도 않으면서 왜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인 때문에 청년들의 걱정이 다시 커졌을 겁니다만은 오죽했으면 그런데 기대겠는가. 더구나 그 코인이란 게 화폐 주권을 뛰어넘는 그런 수단 아닙니까? 가상 자산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럴 때 국경을 뛰어넘는 가상 자산의 기대는 청년들께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국가란? 네, 뭘 해드리는 것인가? 그런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 굉장히 부끄럽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들이 쭉 나갔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 체제 가운데 껴있기도 하고 또 옆에서 과거사 문제로 얽혀 있는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지위를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스마트하고 말하자면 지혜로고 영리하고 그리고 단단해야죠. 세계의 경제력으로 볼 때 G1, G2, G3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1, 2, 3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한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나라이고 경제적으로는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인데 우리의 의식이나 또는 관심이나 언론들의 보도에서는 그 대외 문제에 그만큼 관심을 안 갖거든요.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언론인 영국 기자가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 중국이 고래 바다에 있는 큰 고래라면 거기에 끼어 있는 한국은 돌고래 외교를 해야 한다. 민첩하고 매력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걸 해야 한다 하는 조언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바삐 많은
이동을 하시고 연설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늘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야, 숨 차실 텐데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예.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아직 안 하셨죠? 네. 예약은 하셨습니까? 예, 그저 통보가 왔어요. 6월 1일인가 2일 날 예. 접종해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왜 내 차례는 안 오는가 했더니 드디어 왔습니다. 어떤 백신인지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예.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면서 멋진 경선 저희가 치른 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사를 짓고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로또 아파트를 받은 관세평가 분류원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한전과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례까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이은 이른바 특공 재테크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를 앞둔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기려다 무산된 관세평가 분류원 직원 5명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곳입니다. 관평원 직원들은 지난 2017년 이 아파트를 3억에서 5억 원대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세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금 171억 원이 들어간 청사가 유령 건물로 남았지만 관평원 직원 46명은 이처럼 특별공급을 통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전 무산에도 특별공급이 진행된 과정과 함께 관세청이 어떻게 청사 신축을 강행했는지에 의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건설허가, 또 2018년 이전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공사가 진행된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특공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하면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섣불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도 허점을 속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등 분양받은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차익만 챙기는 특공 재테크에 대한 비판도 뜨겁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노영호 국토부 장관도 전세만 놓던 세종시 집을 팔아 2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애당초 특별공급을 했다면요, 2년 3년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환매 제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가지 않으면서 전월세를 놓거나 매각해서 매각 차익을 누렸던 이거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 특공을 받은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 192명은 세종 조치원읍과 대전에 있는 사업소를 통합해 이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이미 2명은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불과 20여 킬로미터를 이사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에게 특공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로 30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중기부 공무원들은 내년 7월부터 5년 동안 세종시 특별공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근무 편의를 위한 특공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 한몫 챙기는 공무원과 공기업 사례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술값 문제로 다투던 손님을 홧김에 살해하고 시신을 내버린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시신을 유기한 곳에 찾아가 술을 따르기도 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의 피의자 허민우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앞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반바지와 점퍼 차림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지난 17일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백한 계기를 묻자 죄책감이 들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벌인 뒤 피해자를 유기한 곳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유기한 쪽에 가서 말입니다. 4번 정도 가서 그냥 술도 2번 따라 놓고 그냥 그렇게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재진 요구에 마스크를 벗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술값 시비로 다투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112 근무자가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부실 대응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또 폭력 조직 출신인 허민우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인천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대면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법무부는 조직폭력 사범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112 근무자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다리가 없으면 두 팔로, 두 팔이 없으면 몸뚱이로라도 막고야 말겠습니다. 홈플러스 주인은 바로 우리 직원들입니다. MBK가 아니란 말입니다. MBK는 당장 홈플러스를 네, 유통업계 선두주자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일부 지점 매각과 폐점을 잇따라 진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폐점을 중단하라며 삭발식까지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서은수 PD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서 PD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이제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삭발식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대주주를 강하게 규탄을 하더라고요. 네, 조금 전이죠. 오후 5시 홈플러스 노조는 경기 안산시청 앞에서 본사인 MBK 파트너스의 안산점 폐점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삭발식은 지난 13일 MBK 본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처음 한 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예. 네, 앞서 오전에는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K가 지난해부터 경기 안산점을 포함해 홈플러스 5개 지점의 매각을 완료하고 폐점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는 건데요. 정민정 마트산업 노조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투기자본 MBK와 홈플러스는 지난해 4곳의 알짜 매장을 매각 처분한 데 이어 올해도 대구 스타디움점과 부산 가야점 폐점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전환 배치,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합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홈플러스 본사가 지점들을 잇따라 매각한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어땠는지, 과정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모펀드 회사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건 지난 2015년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해부터 홈플러스 지점 매각을 진행했고 실제 폐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 지점 중 매각이 완료된 곳은 5개 매장인데요. 이 중 지난 2월 대전 탐방점이 영업을 종료했고 안산점과 대전 둔산점, 대구점도 올해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또 부산에 있는 가야점은 내년 폐점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에서 본사의 매각 추진을 더 석연치 않게 바라보는 이유는 매각한 지점들의 영업 실적이 좋기 때문인데요. 경기 안산점의 경우 전국에서 매출 3손가락 안에 드는 지점이고 가야점도 부산에서 가장 실적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회사인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쏟아부은 투자금이 무려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5조 원 정도를 빚으로 충당했는데요. 네, 지난해 내답한 4개 점포의 매각 가격은 1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MBK가 일부 지점들을 매각한 부동산 이익으로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려 한다고 노조가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또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인수금액의 이자를 갚는 등 대형마트에 대한 경영 의지보다 본사의 실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BK가 하다 이제는 흑자 매장, 알짜 매장까지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나오거나 알아본 바에 의하면 4개 점포 매각 대금이 1조 3천억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이 장단기 차입금 부채를 갚았는데 거의 다 썼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노조 관계자들의 얘기를 쉽게 종합하면 혹시 먹튀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겁니까? 네, 홈플러스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나름의 이유를 내놨습니다. 최근 일부 지점 매각과 폐점 추진은 자산 유동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설명인데요. 자산 유동화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그때그때 사용 가능한 현금 등의 자산으로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유통업계 불황 장기화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실적이 최악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안정적인 경영과 미래사업 투자를 위해 자산 유동화가 꼭 필요하고 부득이 일부 지점을 매각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또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고용 불안에 대해서도 폐점하더라도 반드시 고용은 보장한다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 지난 2월 폐점한 대전 탐방점의 경우 직원 전원이 인근 점포로 배치됐습니다. 홈플러스는 폐점을 앞둔 4곳에 대해서도 인근 홈플러스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매각 대금은 홈플러스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본사가 폐점 직원을 몇 킬로미터 이내로 배치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 만큼 통근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먼 곳으로 배치한다면 완전한 고용 승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이딴 폐점으로 전체 매장 수가 계속 줄면 그나마 이런 식으로 이동 배치할 여력마저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 측은 폐점은 경영상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리고 고용은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MBK의 지점 매각을 좀 석연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MBK가 사모펀드 회사라는 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BK가 사모펀드인 만큼 홈플러스 운영이 아니라 투입한 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에만 집중할 것이고 이로 인해 폐점과 구조조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난 2005년 세계 최대 장난감 회사였던 토이저러스를 베인캐피탈 등 미국 사모펀드 회사가 인수했는데 MBK의 홈플러스 인수와 비슷하게 빚이 많았습니다. 인수자금 66억 달러 중 50억 달러가 빌린 돈으로 알려졌는데요. 토이저러스는 결국 막대한 이자 비용 충당에 허덕이다 투자와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예 이 혁신의 가치가 없거나 그럴 여지가 없을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쪼개서 팔아치우고 인력을 감축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게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토이저러스 같은 데인데 미국에서는 토이저러스 파산 이후 이른바 약탈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약탈금지법은 사모펀드의 단기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가 피인수 기업의 부채를 책임지고 인수 후 초기 2년은 과도한 배당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단기 이익 창출보다 기업 가치에 힘쓸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인수하자마자 뭐 배당금을 거액의 배당금을 통해서 돈을 금방 회수해 가거나 사람을 인수하자마자 대량 해고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관계자들의 협의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제도라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 MBK의 지점 매각 작업이 계속 반복될지, 폐점이 예고된 지점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이 100% 보장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관련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입법 절차도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네. 역시 노동자들이 피해자가 되는지, 회사가 약속한 대로 지키는지, 그리고 관련된 제도들이 제대로 보완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군요. 예, 서 PD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회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됩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1명.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590.6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수도권 2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500명대 후반으로 정체돼 있고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 환자 수가 적어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 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밤 10시까지 수도권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유지합니다.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앞당기는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을 중심으로 유행하던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성남이나 강주 또 호남권에 호남의 강주, 완주 그리고 충청의 청주 또 경북에도 경주, 상주 등에서 산발적으로 여기에 인도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세고 백신의 효과도 크게 떨어뜨리기에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주피베리님, 미사일 주권이 회복된다면 우리나라를 한층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텐데 반드시 회수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부인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071님, 정치적인 문제를 떠난 배려가 보여 좋았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어서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초대를 했습니다. 8735님, 전직 대통령 사면 반대 등 차기 대권 주자들이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유튜브에서 이청득심님, 여당에게 재보선의 실패가 보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 가족의 화합을 기원하며 제정된 날입니다. 네, 동반자, 반려자, 인생에서 모든 목적지마다 함께 도착하는 커플이 바로 부부라고 하죠. 네, 부부의 날 표정 함께 보시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